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러분 37쪽에 용도 지역 안에 행위 제한하는 문제가 있죠. 그 부분인데, 자,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앞에 우리가 이제 그 도시, 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 지구, 기사, 지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그리고 기반시설, 그리고 사업,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우리 이제 살펴보셨는데,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디쯤이라는 걸 정확히 봐야 되겠죠. 바로 이 지역하고 지구하고 구역인데, 먼저 지금 지역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자, 용도, 지역이 무엇이냐 하는 걸 우리가 봤죠. 그 지역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용도 지역이 토지에다가 자, 각각의 용도를 부여해 놓고 그 용도에 맞게끔 그 용도에 맞게 토지를 이용을 하게 하는 이용의 규제 제도, 이걸 우리가 용도지역제다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용도지역은 절대 중복 지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전국의 모든 토지를 지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정이 안 되는 지역, 미지정 지역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의 종류가 어떤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개 용도가 9개 지역이 되었다가 이것이 다시 재세분이 되면 21개 지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이제 4, 9, 21 이렇게 이제 살펴보셨죠. 기억나실 거고요. 자, 그 4개 용도가 우리는 도, 관, 농, 자라고 했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이 생각이 날 겁니다. 자, 그럼 이 도시지역은 다시 자, 주, 상, 공, 녹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셨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셨죠. 기억이 나야 돼요. 자, 그 주거지역은 다시 우리가 보니까 전, 일, 준이라고 했고, 상업지역은 중, 일, 유, 근, 공업지역도 다시 전, 일, 준, 그 다음에 녹지지역도 다시 보, 생, 자 이렇게 우리가 했는 게 생각이 날 거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용 주거는 양호한 주거 환경의 보고, 전양, 일편이라고 했죠. 이거는 일반 주거는 편리한 주거 환경의 조성이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는 1종, 2종. 여기는 1종에서부터 3종까지 이렇게 보셨죠. 준주거는 주거에다가 상업 플러스 업무 기능에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 준주거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역은 중심상업, 도심과 부도심, 동성로 같은 경우. 그렇죠. 자, 일반적인 상업. 그리고 유통상업이죠. 유통상업은 서울의 가락동 농산물시장이라든가 여기 뭐 매천 농산물시장 이런 것도 유통상업이죠.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보셨고, 그다음에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은 가장 용도가 다양한 지역이라고 했죠. 준공업은 경공업 플러스 주거 플러스 상업 플러스 업무의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 준공업이다. 이렇게 보신 거. 그래서 용도 지역 중 가장 용도가 다양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준공업 지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 것 생각이 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가 되는데 이 자연 녹지는 뭐라고 했죠?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거야. 그래서 도시 안에서 주택지가 모자란다 이럴 때 녹지를 바로 주택지로 바꾸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녹지를 자연 녹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역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됩니다. 자, 관리 지역은 다시 보존 관리, 그리고 생산 관리, 그리고 계획 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가 3개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4개 용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됐다가 주거가 다시 1종, 2종 이렇게 하니까 6개, 상업이 이렇게 4개, 공업이 3개, 녹지가 3개, 이렇게 도시지역이 16개, 관리지역이 3개, 19개, 2개 합쳐서 21개. 그래서 4개 용도, 9개 지역, 21개 지역이 우리가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용도지역의 지정은 어떻게 지정하느냐? 용도지역의 지정은 이렇게 원칙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절차를 거쳐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서 지정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 원칙에 의하지 않고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에 의하지 않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이것을 예외 또는 지정의 특례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책에 지정의 특례로 나온 게 바로 이건데 그것이 여러분 페이지 36페이지에 밑에 나와 있는 그거다 이거죠. 이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그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 안 거치고 용도지역이 지정이 된 것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것이고 이렇게 바다를 메꾸었습니다. 메꾼 땅의 목적이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서해바다 정주영 회장이 농사 이 서해바다 간척을 해가지고 벼농사 지어서 소 끌고 소에다가 쌀 싣고 북한 갖다 줬죠. 바로 그겁니다. 서해 간척제예요. 서해바다 메꾸어서 농지를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바다를 메꾼 목적이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립을 했는데 그 이웃하고 있는 지역이 농림지역이라면 매립적의 목적과 인접적의 목적이 서로 동일한 거죠. 이때는 매립의 요거 무슨 날? 이 바다를 메꾼 매립, 준공, 인가 일로부터 이 바다를 메꾼 이 매립의 준공, 인가일로부터 인접지역인 요 지역을 인접적인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이제는 바다가 아니고 이게 논이다, 농림지역이라는 사실을 별도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별도 고시를 해야 된다. 바로 그거죠. 그런데 매립의 목적은 농지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여기 인접지역이 농림지역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아니면 이쪽은 자연환경 보전, 여기는 관리지역. 이렇게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는 거. 이 매립지가 2개 지역에 걸쳐 있거나 매립적의 목적이 인접적의 목적과 서로 다른 경우 이럴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서 이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바로 그거죠. 그것이 36페이지 동그라미 공유수면 매립지의 미연에 다른 경우 바로 그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보는 겁니다. 요번에는 도시지역으로 고시까지 아까는 지정만 된 걸로 결정만 된 걸로 보는데 요번에는 결정하고 고시까지 된 걸로 보는 거죠. 결정 고시의 특례다 이거죠. 결정 고시까지 된 걸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결정 고시까지 된 걸로 보는 것은 요게 우리는
의항도 산택전이에요. 의항도 산택전이다. 요건데 여기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요렇게 한번 여기가 항만구역이 항만구역. 바닷가에 항만구역이다 이게. 항만구역인데 항만구역에 붙어있는 지역이 요게 도시지역이라고 한다면 자, 바다를 메꾼 이 항만구역하고 그 인접한 지역이 도시지역이다. 자, 그래서 항만구역 및 또는 이게 의항구역, 항만구역이든 의항구역이든 항만구역 및 의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항만구역과 의항구역은 이거는 지금 현재 항만구역이고 의항구역이지만 도시지역이 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까지 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해안 바닷가나 서해안 바닷가 놀러 가봐요. 그 바닷가에 있는 어민들이 굉장히 부자죠. 왜? 그 의항구역, 자, 목포항, 속초항, 무슨 항구 있잖아요. 거기에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도시지역이야. 그러니까 집값도 비싸고 땅값도 엄청 비싸요. 그 바닷가에 사람들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항만구역과 의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공유수면은 이거를 무슨 지역이다?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보는 거야. 뭐로 본다고? 도시지역으로 결정만 된 게 아니고 뭐까지? 고시된 걸로도 보는 거야.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의항도 이 말이죠. 의항구역과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도 도시지역으로 보는데 여기 산업단지가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해줬죠. 자, 우리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가지가 있다 했죠. 국가 무슨 산업단지, 그 다음에 일반 산업단지, 그 다음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 그리고 준산업단지, 그리고 농공단지, 이렇게 산업단지가 5개가 있는데 여기서 요까지 국가와 일반과 도시 첨단 산업단지 요거는 어느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만 된 게 아니라 결정하고 뭐 된 걸로? 고시된 걸로 본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시지역으로, 요것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이거죠. 그럼 요거는 법에 규정이 없죠. 그럼 요거는 도시지역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준산업단지도 이거에 준하니까 이것도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봐야 되는데 법에 규정이 없어요. 지금 현재 법에 규정이 없어. 법에 규정이 있는 건 이 3개만. 국가산업단지 어디? 국가산업단지가 어디야? 우리 성서도 국가산업단지, 구미공단도 국가산업단지, 울산공업단지도 국가산업단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가산업단지. 그 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옛날에 지방산업단지야. 오케이? 그리고 도시첨단산업단지, 한교 테크놀로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벤처기업 단지라든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지를 도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걸로 보는 거야. 아시겠죠? 그거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택지개발지구입니다.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는 당연히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하고 여기는 유일하게 예정구역이 들어가요. 전원개발사업구역과 예정구역은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구역 또는 그런 예정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전원개발사업구역과 예정구역은 도시지역으로 보는 거죠. 결정고시된 걸로 보는데 다만 관로안에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구역과 예정구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입니까? 자, 그래서 제일 끝에 보니까
전원개발사구 예정구역인데 관로 안에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 설치를 위한 구역은 도시지역으로 보는 거 아니다. 제외된다. 36페이지 제일 밑에 있어요. 선희 씨.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특례가 있고.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보는 거는 의항도 산택전. 다 같이. 의항도 산택전. 시작. 의항도 산택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입니다. 자,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이거는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특례가 인정이 되는데요. 자, 관리지역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가 됐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요렇게 한번 봐줘. 여기가 이게 관리지역이에요. 관리지역인데 여기 안에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가 됐다. 그럼 이게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인데 관리지역 속에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이야. 그럼 관리지역인데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있다면 여기 농업진흥지역이 있는 이 지역은 관리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관리지역인데 농업진흥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농지법의 무슨 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관농농이라 합니다. 다 같이. 관농농 시작. 자, 관농농 시작. 자, 그래서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고시가 되면 어느 지역으로? 관리지역이 졸지에 무슨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걸로 본다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봐요. 자, 유명한 가수가 원래 남자였는데 여자로 바뀐 붓도 있죠. 무슨 리수? 하리수. 자, 그러면 그와 똑같은 거예요. 승전한 수술한 것과 같이 원래는 관리지역이잖아. 근데 이게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되었으니까 이 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남자가 여자로 바뀐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로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관리지역인데 여기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산지? 보전산지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구분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자보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이거죠. 그게 바로 두 번째. 그래서 관리지역의 설립 중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가 되면은 구분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걸로 간주한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 거기 들어봐요. 간주라는 말이 있죠. 민법 시간에 간주 들으셨죠? 간주가 뭐야? 무엇으로 본다는 거야. 뭐 한다? 간주와 비슷한 말이 추정이라는 게 있어. 추정은 반대 증거가 없는 한 반대 증거가 있으면 바꿀 수 있어요. 번복이 가능한데 간주는 무엇으로 본다는 것이니까 확실성 정도가 추정이 커요? 간주가 커요? 간주가 크죠. 그래서 이걸 이제 민법에서는 간주라 하는데 우리 공법에서는 의제라고 합니다. 뭐라고? 의제. 이게 민법에서는 간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알았죠?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용도지역의 지정의 특례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용도지역이 이렇게 봐봐요. 이 틀을 공부 잘하는 방법은 법학을 잘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 반드시 틀을 잡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민법 107조 비진의 의사 표시가 나왔다. 비진의 의사 표시가 뭐야? 의. 두 번째 비진의 의사 표시가 성립되는 요건. 두 번째 요건. 그 다음에 의 요건. 그 다음에 비진의 의사 표시가 적용되는 적용의 범위. 적용 범위. 그리고 효과. 그래서 의, 요건, 적용 범위, 효과. 이 틀이야. 귀성정결. 법은 반드시 의, 종류, 지정, 절차, 그 다음에 지정의 특례, 그리고 네 번째 지정이 되면 지정의 효과. 이렇게 이 틀이 있어. 이 틀에 맞추어서
갖다 대입하면 바로 나와요. 이렇게 공부는 틀을 딱 짜는 것이 종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항상 공법은 이런 흐름을 체계를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체계를 잡는 것이 프린트인데 선생님이 본 1월 달부터 가면 매주 한 장 프린트를 줄 거야. 오늘 진도 요거 할 때 거기에 관련된 프린트를 내줄 거야. 그러면 많이도 주면 프린트 많이 주면 머리 아파. 그러니까 한 장만 가지고 충분히 한 장, 한 페이지 이렇게 돌아가면 돼요. 그렇게 흐름을 잡아줄 테니까 그런 흐름을 잘 보면 돼. 자, 그래서 용도 지역이 자, 4개 용도, 9개 용도, 그리고 21개 지역이 지정이 됐잖아요. 지정이 되면 그 지정의 효과는 첫 번째 건축 행위가 뭐 됩니까? 제한돼. 뭐가 된다고? 건축 행위가 제한되고 두 번째 규모의 제한이 나요. 무슨 제한? 규모의 제한이 나오는데 건축 행위 제한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볼 거 없고 지난번 시간에 얘기한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가 가장 많이 취급하는 대상물이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의 설치, 즉 건축이 건설이 그 불가능한 지역,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무슨 걱정이 있어요? 아니죠? 자, 아파트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자, 그 지난번에 이거 한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설치가 금지된 어떤 지역? 안 했어요? 그 책에 있잖아. 아파트 설치가 금지가 되는 지역은 유, 전, 일, 보, 생, 자, 일전, 일주, 관농,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이 13개 지역이야. 자, 한번 심심하니까 한번 따라해봐. 유전일보 생자, 일전일주 관농자. 시작. 유전일보 생자, 일전일주 관농자. 이 공법은 흐름이야. 근데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거 뭔가 또 중국식으로 발음을 해봐야 그러면 흥이 나지. 그냥 유전일보 가면 안 이어져요. 유전일보 생자. 시작. 유전일보 생자, 일전일주 관농자. 내가 외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입에 익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공부는 눈에 익어야 되고 손에 익어야 되고 입에 익어야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외워진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유전일보 생자, 일전일주 관농자인데 여기 유통상업지역이야. 상업, 유통상업. 그리고 전용공업, 일반공업, 그리고 모든 녹지지역, 그리고 일종 전용, 일종 일반, 관리지역. 자, 관리지역은 우리가 3개가 있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그리고 계획관리인데 이 관리지역은 4층 이하 층수 제한을 받아요. 4층 이하 층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관리지역에는 아파트가 5개층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세울 수 없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선생님, 아무리 헤아려 봐도 11개인데 왜 13개라고 합니까? 할지 몰라도 유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관리지역이 9, 10, 11, 3개잖아. 12, 13. 그러니까 13개 지역이 21개 지역 중에서 아파트를 세울 수 없는 지역이 13개 지역이야. 자, 그래서 유전일보 생자, 일전일주 관농자. 시작. 유전일보 생자, 일전일주 관농자. 이게 아파트를 설치할 수 없는 그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외에 종교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거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지금 시간에는 볼 필요 없어요. 아, 이런 게 용도 지역 안에 행위 제한이다 하는 거 알아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규모 제한, 규모 제한. 자, 규모 제한은 한 페이지 넘어가서 페이지 38페이지 중간에 박스 밑에 규모 제한이 있습니다. 규모 제한. 보입니까? 자, 규모 제한은 크기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규모 제한은 먼저 그 면적의 제한이 있죠. 그 면적 제한으로서 이게 이제 건폐율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도,
밀도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용적률 제한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용적률하고 건폐율인데, 자, 건폐율은 크기 면적 제한이죠. 그럼 건폐율이 뭐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우리가 건폐율이라고 하고 비율이니까 100% 그렇죠? 이거죠. 근데 용적률은 밀도 규제입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죠. 요건데 이때 연면적이 무엇이냐? 요거는 용적률은 조금 이따 뺄게요. 그럼 우선 건폐율부터 먼저 볼게요. 자,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하는데, 그럼 요거는 이제 용적률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 먼저 건폐율부터 우리가 봅시다. 자, 그러면 건폐율의 의의를 바꿔요. 자, 건폐율의 지정의 목적입니다. 건폐율을 왜 지정하느냐? 대지 내에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대지 안에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일조, 통풍, 채광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대지 안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것이 건폐율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건폐율의 경우는 최대 한도가 있어요.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뭐로 정하느냐?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법률과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1단계 법률, 2단계 시행령, 3단계 조례 이렇게 요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최대 한도다 이거죠. 자, 그러면 건폐율의 최대 한도를 우리가 보니까 책에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녹주, 공상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심하니까 요 네 글자는 외울 수 있겠죠. 다 같이 녹주공상건 시작. 녹주공상 그런 건폐율을 이야기하는 거야. 녹주공상 시작. 좋아요. 그러면 녹지는, 여기서 녹지라는 것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다 포함된 지역이 녹지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지는 20하고 40이에요. 그러면 녹지는 다 20%인데 자연환경, 자연보존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다 20%예요. 그런데 여기 40%짜리가 하나가 있어. 40%가 계획관리예요. 무슨 관리? 계획관리지역만 40%고 나머지는 20%입니다. 그래서 이제 녹지가 2사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50에서 70이요. 50에서 70.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70. 그 다음에 상업은 70에서 90이요. 이게 건폐율 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녹 2사, 주 5, 6, 7, 공업 70. 근데 옆에 80도 붙어 있죠. 그거는 공업지역인데 완화가 되면 80까지 돼요. 그거는 이제 완화는 지금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70% 알고 있으면 돼요. 70. 그 다음에 상업은 7, 8, 9야. 그럼 요것도 우리가 이제 딱 풀이를 하면은 주거지역도 50, 60, 70인데 주거지역이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잖아. 아까 전일전이었잖아. 전용주거가 50, 일반주거가 60, 준주거가 70인데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3종 일반주거가 있어. 3종 일반주거가 50이야. 그래서 일단 50, 60, 70, 5, 6, 7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다 70%고 상업지역도 우리가 중, 일, 유, 근이라고 했잖아. 중심상업지역, 일반, 유통, 근린상업인데 근린상업이 70, 유통하고 일반상업이 80, 중심상업이 90이니까 7, 8, 9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다 외우면 벌써 그럼 녹지지역이 2사인데
관리도 20, 농림도 20, 자연환경 보조도 20이야. 근데 계획관리지역만 40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사, 주거 5, 6, 7, 공업 70, 상업 7, 8, 9. 건폐율 다 외운 거죠. 그 21개 용도제 건폐율 저절로 외워야지. 다 같이. 이 네 글자 못 외우면 바보는 없겠죠. 다 같이. 녹주, 공상, 시작. 녹, 이사, 주, 5, 6, 7, 공, 70, 상업, 7, 8, 9. 다 외웠잖아요. 한번 해봐요. 녹지, 이사. 내가 녹하면 여러분 이사. 주거, 5, 6, 7. 상업, 7, 8, 9. 그렇죠. 공업, 70. 끝. 그렇죠. 이게 건폐율이다. 녹주, 공상. 이렇게 어려운 거를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공부 잘하는 거지 뭐 딴 거 없잖아. 이게 바로 건폐율의 최대한도다.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건폐율의 완화와 강화 가는 거 있는데 이 완화와 강화는 이번 달에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높여줄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 낮추는 거를 강화, 높여주는 걸 뭐라고? 완화. 자, 높여주는 걸 뭐라고? 완화. 그럼 여러분 봐봐. 여기 공업지역이 70인데 80으로 높여주는 게 완화겠죠? 그러면 60으로 낮추는 게 강화잖아. 그죠? 그래서 건폐율은 완화도 있고 뭐도 있다. 강화도 있다 하는 거를 알아두면 돼. 자, 요게 우리는 요 건폐율에 관한 경우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용적률로 가보자고요. 용적률. 자, 그러면 이제 용적률은 똑같이 틀을 요렇게 만들면 돼. 그럼 용적률이 뭐다 하는 거야. 그럼 용적률은 아까 봤잖아.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이다. 이거죠. 이때 연면적은 뭐냐? 연면적은 요거예요. 우리가 연면적이라는 것은 요렇게 아까 대지가 여기 봐. 건폐율은 대지가 요렇게 있었잖아요. 대지가 요렇게 있을 때 요런색 노란색으로 요렇게 건물을 건축했다. 그러면 여기 대지가 1000제곱미터다. 그 다음에 노란색 건축 면적이 900제곱미터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건폐율이 몇 프로예요? 90%인 거잖아. 맞죠? 그래서 하얀색 대지 면적에 대한 노란색 건축 면적의 비율이 건폐율이었잖아요. 그럼 요번에 용적률은 뭐냐? 용적률은 요렇게 우리가 대지가 있어요.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 위에 건물을 요렇게 우리가 세웠다고 보잔 말이야. 그럼 일단 건물을 3층으로 세웠대. 그럼 여기 각각 500제곱미터. 그럼 여기 대지가 1000제곱미터야. 그 대지 1000에 대한 노란색 요게 건축 면적이 1500이잖아요. 그러면 대지 면적 1000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0이죠. 그럼 대지 면적 1000분의 연면적이 1층, 2층, 4, 각층 바닥 면적이 합계가 연면적이니까 연면적이 1500 곱하기 100 이게 하면 몇 프로야? 50%죠. 맞죠? 이게 용적률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은 대지 면적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인데 다만 여기 지하가 있어. 지하층 면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상층의 1층 피로티 부분의 면적, 주차장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면적의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계산할 때 연면적 속에서 빠지는 것은 지주 대피는 빠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하층 면적하고 주차장 면적 그리고 대피 면적 그리고 피난 안전구역 면적 이 지주 대피 이거는 연면적 용적률을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빠진다. 이게 우리는 바로 그 경우를 얘기한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래서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건축물의 연면적 속에 지하층 면적하고 그리고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 그리고 대피구역 면적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빠진다.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좀 이렇게 제대로 한번 해줄 테니까 빨리 한번 봐봐요. 여기다가 자, 건물을 이렇게 올라갔다고 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하예요, 지하. 그럼 각각 여기가 500제곱미터씩 건축을 했다라고 쭉 이렇게 올라가 봅시다. 그럼 우리가 연면적이라 하면은 이 지상층 면적하고 지하층 면적 요걸 다 합한 것이 우리 건축물의 연면적이야. 그래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우리가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통상적인 연면적에는 지상층 면적 플러스 지하층 면적 다 합한 거야. 합한 것인데 용적률 계산할 때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이때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는 이 지하층 면적 빠져요. 그리고 이 지상 1층에 이게 피로티,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이걸 우리가 필로티라고 하는데 요런 주차장 면적 요것도 빠지고, 그 다음에 초고층 건물은 이게 30층마다 중간에 30층마다 중간에 필요한 안전구역이 있어요. 저 대피구역이 대피구역. 이거 서울의 그 제1롯데 월드 가면은 30층마다 이게 대피구역이 있어요. 필요한. 그럼 이런 구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옥상에 이렇게 보면 이제 해리포트 있고, 여기 이제 필요한 안전구역, 대피구역이. 그래서 여기 대피구역, 필요한 안전구역. 그래서 지하층하고 주차장 면적하고 대피구역하고 필요한 안전구역. 그래서 지주 대피 이 네 가지는 연면적,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빠진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빠진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용적률의 지정의 목적이 뭐냐? 용적률의 지정의 목적은 역시 여기는 건축물의 밀도와 높이를 규제하는 것이 용적률의 지정의 목적이 돼요. 밀도하고 높이 규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용적률의 최대 한도인데, 여기서는 이제 기억할 것은 용적률은 건폐율은 최대 한도가 있었죠. 근데 이제 용적률은 비좁으니까 용적률은 최대 한도와 최소 한도가 같이 규정됩니다. 건폐율은 최대 한도만 규정이 되는데 용적률은 모두 최소 한도와 최대 한도가 같이 규정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용적률의 최소 한도와 최대 한도, 여기도 마찬가지 법률과 대통령령과 조례로 이것을 정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 용적률에 관한 최소 한도하고 최대 한도를 우리가 책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면 돼. 아까 건폐율은 녹주 공상이었잖아요. 여기는 용적률은 요거 하나만 바뀌어. 녹공주상이야. 요것만 바뀌어. 다 같이. 녹공주상. 시작. 녹공주상. 시작. 자, 여기도 역시 녹관, 농자가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녹, 그 다음에 공업, 주거, 상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아까 건폐율은 녹주 공상이었는데, 아까 건폐율은 여기, 건폐율은 녹주 공상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건폐율은 요렇게, 용적률은 요렇게. 그래서 녹공주상용, 녹주공상건 요렇게 이제 편의적으로 분류를 했는데, 건폐율은 녹지가 2, 4라고 했죠. 주거가 5, 6, 7이라 했고, 공업은 7, 7, 상업은 7, 8, 9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용적률하고 달라진 거는 이 주공이 뭐로 바뀌었어? 공주로 바뀌었어. 자, 우리 선희 씨는 공주님이에요, 공주님. 공주가 뭐예요?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주부님을 공주라고 합니다. 공주. 공주.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주부님 아시겠죠? 공조. 자, 그러면 여기 녹지는 50에서 100%인데 100%가 세 개 지역이에요. 자, 자연 녹지하고 생산 녹지하고 계획 관리가 50에서 100이고 나머지는 50에서 80입니다. 그럼 여기 50이 최소한도야, 여기 100이 최소한도야. 50이 최소한도죠. 최소한도가 있고 최대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용적률이라 얼마 이상 얼마 이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자, 공업지역은 150에서 400이에요. 150에서 400.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50에서 500. 상업은 200에서 1500이야. 그럼 이제 용적률 다예요. 그럼 이것도 이제 편의상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상업지역은 우리가 중, 일, 유, 근이니까 근린상업이 200에서 900이야. 그 다음 유통상업도 200에서 1100이고 그 다음 일반상업은 300에서 1300이고 중심상업은 400에서 1500이야. 그래서 여기 200하고 500을 딱 빈줘서 200에서 1500 이렇게 돼. 책에 봐줘. 근린상업이 200에서 900, 유통상업이 200에서 1100, 일반상업이 300에서 1300, 중심상업이 400에서 1500이라 이거야. 오케이?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50에서 500이라 했잖아요. 여기도 이제 전, 일, 준 이렇게 해놓고 전용주거 1종, 2종, 일반주거 1종, 2종, 3종 이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전용주거에서 1종 전용주거의 주거지역이 1종 전용주거지역의 건폐 용적률이 얼마냐. 여기는 50부터 출발해. 이게 50이니까 50에서 100이야. 50씩 늘어나면 돼. 그럼 여기는 100에서 150이야. 1종, 2종 전용주거 해결돼서 갖다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1종 일반주거는 100에서 200이야. 그럼 2종은 150에서 250. 그 다음에 3종은 200에서 300이야. 그 다음에 준주거는 200에서 500이야. 끝. 그래서 여기 50하고 500을 이렇게 나란히 정리한 거죠. 맞으면 반드시 고개 끄덕거려 보고 이해해요. 맞죠? 그래서 전용주거는 50씩 늘어나고 일반주거는 100씩 늘어나고 준주거는 돌연변이니까 200에서 500이다. 이것만 알면 저절로 외워지는 거죠. 오케이? 자, 공업지역 150에서 400이다. 이게. 자, 그럼 공업지역은 역시 공업지역이 전일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인데 전용공업이 어떻게 돼? 150부터 출발하니까 150에서 여기는 300. 여기는 공업지역은 150씩 늘어나. 그 다음에 일반공업은 200에서 350이야. 150씩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준공업은 200에서 400이야. 요거. 그래서 150하고 400을 딱 가지는 정리하니까 준공업이 150에서 400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 같이 녹공주상용 시작.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하러 올 때 직장 마치고 올 때 밥을 급하게 한술 먹고 오면 잠이 엄청 올 겁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이 눈썹이 감기잖아요. 그거 왜 감기는지 아세요? 모르지. 이 밥을 먹어서 이 밥이 무게가 이 세포를 잡아 당기는 거야. 밥 무게가 세포를 잡아 당기는 그게 눈꺼풀이 저절로 감기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항우장사도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
그때는 잠시 눈을 감고 있다 보면 저절로 풀려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돼. 일단 다 같이 녹공주상용 시작. 자, 녹지 50, 100이야. 80인데 100짜리 3개. 자연 녹지, 생산 녹지, 계획 관리 100 맞죠? 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 150에서 400. 전공 150, 300 일반 공업, 200에서 350 중공업, 200에서 400. 주거지역 50에서 500이야. 전일종. 1종 50, 100, 2종 100에서 150, 1종 일반 100에서 200, 2종 일반 150에서 250, 3종 200에서 300. 준공업은, 준주거는 200에서 500. 그래서 500하고 50. 이렇게 해서 50, 5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상업은 200에서 1500이잖아요. 그래서 근린상업 29, 유통상업 211, 일반상업 313, 중길상업 415. 이렇게 해서 저절로 외워지는데 일단 4글자씩만 정리하면 돼. 건폐율은 녹주공상 근이고 용적률은 녹공주상 0이다. 이렇게 해서 녹지 50, 100, 공업 150, 400, 주거 50에서 500, 상업 200에서 1500.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용적률도 저절로 된다. 다 같이. 자,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 들어봐요. 건폐율 녹주공상권 시작. 녹주공상 녹 24. 내가 녹이라 하면 여러분 숫자 말해요. 녹 24. 20에서 40이잖아. 40은 계획관리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주 50에서 5, 6, 7. 그죠? 공 70. 상업 7, 8, 9. 그럼 건폐율 다 외웠어. 용적률 녹 50에서 100이야. 100짜리가 3개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계획관리. 나머지는 50에서 80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공업이 150에서 400. 주거가 50에서 500.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200에서 1500.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용적률의 건폐율의 지정의 효과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봤고,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건폐율의 강화, 완화 이런 것은 이번 달에 볼 필요 없어요. 이거까지 알면 머리 터지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돼. 이렇게 하여 이제 용도 지역까지 우리가 살펴보셨고, 다음 시간에 43페이지 용도 지구를 보는데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